네, 티어메이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간 스튜디오가 바뀌었는데 네, 오늘 이제 임시 스튜디오 4층 스튜디오에서 대망의 감독 티어메이커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수도 선수지만 가장 기대했던 편이 바로 이번 편인데 감독 편이었습니다. 네. 글쎄요, 선수도 사실 골키퍼랑 수비를 뭔가 티어를 매길 때 있어서 공격수보다는 뭔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감독은 좀 어떠세요? 감독도 어렵죠. 어렵죠. 네. 감독도 어려운데 이제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예를 들어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을 어디에 위치시킬까? 이분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그렇죠. 영향력과 파급력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하면은 족보가 되겠죠. 족보. 우리 말로 또 다르게 번역하면 가계도. 영어로 하면은 패밀리 트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축구에서 패밀리 트리를 가장 방대하게 그릴 수 있는 현대의 지도자가 누구냐? 마르셀로 비엘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한 2, 3년 전에 봤을 때 163명인가가 마르셀로 비엘사라는 아버지 단군 왕검 여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지도자가 두어 해 전에 163명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러면은 지금은 더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 더 뿌리내는 또 다른 가지를 또 있으니까. 패밀리 트리를 또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을 테니까. 예를 들어 뭐 포체티노 감독, 뭐 산파올리 감독,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감독들부터가 비엘사 감독의 그 패밀리 트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패밀리 트리를 또 만들 수 있는 감독 중에 하나가 사실은 랄프 랑닉 감독도 있어요. 랑닉도 이제 독일 인물들에게 굉장히 많은 또 영향을 주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비엘사 감독과 랑닉 감독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비엘사 감독은 이 티어 안에 당연히 이제 속해야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랑닉 감독의 경우에는 저는 이스타 TV가 기본 30명 후보에 랑닉 감독을 안 넣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넣지 않겠습니다. 비엘사 감독은 지금 떡하니 있거든요. 저분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을 제외하면 엄청난 초강력 클럽들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대표도 아르헨티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칠레. 한창 칠레가 트로피 들어올리고 그럴 때라기보다는 그 칠레의 기반을 다졌던 주춧돌을 놓았던 그 시기에가 비엘사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트로피 개수가 그렇게 비엘사 감독 커리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트로피로 나열하면은 여기서 잘하면 비엘사 감독 꼴등 먹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쟁쟁하기 때문에 잘하면은 비엘사 감독 꼴찌로 갑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그 수치를 집계해 본 건 아닙니다만 꼴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마르셀로 비엘사가 꼴찌인가요? 아우,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전술적으로 유럽의 요한 크루이프가 있었다면 남미의 마르셀로 비엘사가 있었다. 그것은 많은 축구 역사가들, 축구 전술 평론가들이 다 증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엘사 감독은 감독들의 감독이다. 감독들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감독들을 위한 강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비엘사 감독에게는.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감독들이 비엘사 감독의 그 강연을 청취를 해요. 그런데 정말 몇 시간이고 그 수백 가지의 어떤 경기 장면과 전술적 사례들을 들으면서 막 강연을 하시는데 제한된 시간이 없다면 끝나질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고 계신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트로피가 적다고 폄하할 수 있을까요? 아우, 절대 그러지 못하죠. 네, 제가 비엘사 감독 얘기를 조금 진짜 침이 튀겨가면서 좀 길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감독 티어를 나눌 때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을 제가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차 타고 오면서 제가 또 고쳤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거 어떡하지? 뭐 하여튼 제가 오면서조차도 이 감독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감독에 대해서의 비교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셨다. 자, 이 30인 이 명단을 먼저 봐야 될 텐데 30인 명단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공지를 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면 보셨을 때 아니 요한 크루이프가 왜 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명단에 지금 속해 있는 감독들을 봤을 때 아리고 사키의 경우는 감독 커리어가 2001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준 2000년대 커리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고 사키는 들어갔고요. 요한 크루이프는 2000년대 커리어가 카탈루냐 대표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엄연히 따졌을 때 이 원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요한 크루이프도 들어가죠. 근데 사실 카탈루냐 대표팀에서 몇 년 이제 봉직을 했는데 거의 뭐 1년에 그냥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경기하는 그런 매치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매니저 생활을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스타티브에서 애초에 이거를 하신 분의 의도는 크루이프는 네. 거장이니까 뭐 여기 사키도 들어가면은 크루이프도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빌 언덕을 만들어가지고 포함을 시킨 거다. 네. 그게 이제 카탈루냐 대표팀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다. 찾아보니까 발견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도 크루이프 있는 게 더 낫죠. 그렇고 아무래도 2000년대까지 코칭 커리어가 있더라도 너무 오래된 감독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30년대생까지는 배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로바노프스키 감독이 39년생, 그렇죠. 바비롭슨 33년생, 네. 그리고 트라파토니 감독이 39년생, 아라고네스 감독도 38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30년대생까지는 좀 방송의 편의상 배제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 조금 더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네. 발레리 로바노프스키 감독은 사실은 만약에 정말 이분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면 사키와 크루이프를 엄청나게 위협했을 겁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상단 티어에 위치할 만한 감독이 발레리 로바노프스키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39년생. 9살. 요게 40만 됐어도 요게 네, 들어오시는 건데 네. 39년생인 바람에 이제 안 됐고 트라파토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컵으로 따지면은요. 무수히 많은 거대한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이분은 또 특이한 게 챔피언스 리그, 커비너스컵, UEFA 컵 요 3대 트로피를 다 들어올리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조금 드물어요. 그럼요. 그런 커리어가. 일단 뭐 지금 UEFA 대회,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 컨퍼런스까지 다 들어올린 무리뉴 감독이 있는데 이것 또한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희소하다. 앞으로도 그렇죠. 쉽게 깨지기 힘든 기록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컨퍼런스 리그가 이제 최근에 생겼지만 예전에는 커비너스컵이라는 그렇죠. 대회가 있다가 이제 90년대 말에 유에파컵으로 이제 병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커비너스컵이 있었을 당시에는 오히려 챔피언스 리그 다음으로 2등컵이 커비너스컵이었어요. 유에파컵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커비너스컵 우승자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자와 이제 슈퍼컵을 하곤 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각국의 그 FA컵들 있잖아요. 네. 코파 델레이, 코파 이탈리아, DFB 포칼 이런 이제 FA컵들이 지금보다 권위가 높았다는 거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는 뭐냐? 잉글랜드 FA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FA컵이라는 대회 자체가 축구 전체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굉장히 컸었고 그것은 잉글랜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FA컵 우승팀들끼리의 대회인 커비너스컵도 그에 덩달아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커비너스컵, 유에파컵 그리고 유로피언 컵, 지금의 챔피언스 리그 이거를 다 들어올렸던 감독이 트라파토니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아쉽게 1939년생. 네, 이래서 제외가 됐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 이외에 후보에 포함되지 못한 애석한 분들 얘기를 하자면 네. 오토 레아겔 감독이 1938년생이고요. 네, 이분의 그 분데스리가에서의 무쌍과 네. 또 그리스 대표팀에서의 기적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세자르 루이스 메노티 감독과 카를로스 빌라르도 감독 이 두 분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끌고 78년, 86년 우승을 이제 나눠서 가졌던 두 분인데 특히 좌익 축구와 우익 축구라는 용어를 세계 이제 평론가들에게 네. 만들어내신 두 분이죠. 유명한 사실은. 서적도 있죠. 실제로 세자르 루이스 메노티 감독이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축구에는 나 같은 좌익이 있고 빌라르도 같은 저 우익이 있다. 어쨌든 이 메노티 감독과 빌라르도 감독이 둘 다 38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못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2000년까지 감독 커리어를 했던 독일의 전설 우도라텍 감독이 있어요. 네. 근데 요 감독도 딱 2000년까지는 커리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1935년생이라 컷. 네. 그리고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최초의 월드컵 트로피를 네. 들어올리게끔 했던 에메자케 감독. 이분은 1941년생인데 문제는 커리어가 98년에 끝납니다. 그렇죠. 네. 2021세기로는 들어오지 못했죠. 네. 월드컵 우승 이후에 더 이상 이제 감독직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에메자케 감독 같은 경우는 또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커트.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운 분들이 많이 커트가 됐는데 여기서도 이거를 이제 30명을 다 기본으로 가되 2명만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2명이군요. 네, 2명은 네. 1950년생인 비센테 델보스케 감독. 델보스케 감독이 갈락티코스 이끌고서 지단, 피구, 카를로스, 라울 뭐 다 있는 팀이었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성공할 때는 그거 저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그 바르셀로나 멤버에다가 그 알론소, 세르히오
세르히오 라모스 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에다가 프리미어리그 건너갔던 선수들 뭐 다비드 실바랄지 그럼 델보스케 감독이 잘한 거 맞아? 너무 호화로웠던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것 또한 어쨌든 감독의 평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매우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레알 팬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델보스케 감독의 진정한 값어치와 역량은 그 당시 델보스케가 지휘봉 놓았을 때부터의 레알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건 레알이건 간에 거대한 선수들, 그 선수들을 하나로 화합시켜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만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거 대단한 리더십이거든요. 그렇죠. 감독을 평가할 때 리더십도 역시 중요하게 봐야 돼 덕목이니까. 델보스케 감독의 리더십은 온화한 젠틀맨 리더십. 선수들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고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일 절대 없고, 심지어 경기 중에 터치라인에 나가서 막 난리치고 뭐 심판을 향해서 막 소리치고 그런 쇼도 안 해요. 델보스케 감독은. 되게 차분하죠. 차분하죠. 차분하게 이제 벤치에 앉아서 코치랑 얘기 나누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많거든요. 근데 저는 델보스케 감독의 리더십도 굉장한 관찰을 요하는 리더십이다. 그리고 일단 성과만 봤을 때 델보스케 감독은 UEFA 챔피언스 리그와 월드컵과 유로를 모두 우승한 여태까지 유일무이한 감독이에요. 그리고 1943년생인 분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카를로스 알베르토 파레이라 감독. 이분은 그 94년 브라질 월드컵을 우승을 했고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시안컵도 먹었다. 아시안컵이요? 이분은 아마 오늘 등장한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가장 맡은 팀 수가 많을 겁니다. 진짜 뭐 안 간 데가 없죠. 뭐 쿠웨이트서부터 뭐 아프리카 팀 뭐 하여튼 안 간 데가 없어요. 평생을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닌 분이라서 사실 우리가 느낄 때는 뭔가 이미지상으로 그냥 뭐 유랑자 아니야? 약간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분의 성과가 망각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 아시안컵까지 그 정도면은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갈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파레이라 감독에 대한 전술적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이 양반이 아주 예전에 현대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의 축구는 점점 공격수의 숫자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필더의 숫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투톱이 시간이 지나면 원톱이 되고 원톱이 제로톱이 될 거다. 그거를 해안을 가지고 앞을 본 사람이에요. 시대 흐름의 전곡을 찔러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좀 넣어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오늘 왔을 때 두 명이 좀 생각이 났는데 한 명은 사우스게이트 감독. 사우스게이트 감독 이스타 TV에서 후보 안 주셨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델보스케와 지금 파레이라만 추가시킨 거잖아요. 더 이상 추가 안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이 이제 아무래도 이 감독들보다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사리볼이라는 또 키워드를 만드는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 네, 사리 감독. 여기 이제 사리 감독과 자웅을 겨루던 그 세리에아의 감독들이 몇 명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리 감독이 왜 나만 빼 막 이러실 수는 있는데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 워낙 여기 포함되어 있는 감독들이 쟁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늘리기 시작하면 40명 되고 10명 한이 없어요. 그렇죠. 사우스게이트와 사리는 사실 앞선 감독들보다 굵직한 트로피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사씨를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삼이자 선생님도 좋아하시나요? 삼이자 선생님 노래는 알고 있고요. 예전에 노래요? 사실은 알지만 배우세요. 배우세요? 네. 그 이미자랑 헷갈렸나? 긴가민가하긴 했어요. 이미자 선생님은 위대한 가수시고 삼이자 선생님은 위대한 연기자시고 그 이명철 의원이 축구 이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한다. 어쨌든 이미자 선생님은 알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S부터 A-까지 5개 티어를 가지고 이 감독들을 비교해 볼 텐데 A-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A-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카를로스 알베르토 파레이라, 루이스 엔리케, 자 트래블 감독이죠. 안토니오 콘테, 우나이 에메리, 조르제 제수스, 미르체아 루체스쿠까지. 이렇게 일단 좀 상황이 나와 있는데. 뭐 질문 있습니까? 역시 트래블 감독 엔리케가 일단 A-에 있다. 왜냐면 감독을 평가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트로피를 평가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트래블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특히 이제 유러피안 트래블을 하신 지도자가 과르디올라 감독만 2번을 했고 여태까지 이제 10클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지도자가 트래블을 해봤죠. 그런데 트래블을 한 사람은 다 그럼 S로 몰자 이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안 돼요. 트래블을 한 분들이 여기 대부분 다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도 제 마음 가는 대로 티어는 나눠진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고도 생각보다는 좋은 내용과 결과를 낳은 것들도 있긴 한데 유로 4강은 어쨌든 성과를 아직까지는 조금 갸우뚱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 그리고 이거 트래블은 수아레즈 선수와 라키티치 선수를 팀에 추가하면서 그 팀이 예를 들어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선수들 쭉 도열해 있을 때 그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월클 옆에 유니버스 클래스 옆에 월클 옆에 선수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아직은 약간 물음표가 있다. 그거를 이제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앞으로 좀 잘해주시면 에니케 감독은 앞으로 뭐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많죠. 그런데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그냥 저 정도로 놓고 싶어요. 콘테는 이제 토트넘 때 기록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군요. 콘테 감독은 유벤투스가 장기 집권하는 데 있어서 세리에아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5강 클럽 있지 않습니까? 2010년대에 레바민과 아틀레티코, 유벤투스. 그거를 이제 아틀레티코는 시메오네가 그렇게 만든 거고 유벤투스는 콘테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아예 무패 우승도 했죠. 2012. 그렇죠. 물론 3번 우승하고는 이제 떠났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이후에도 유벤투스는 계속 무지막지하게 정복하는 길로 갔잖아요. 이탈리아 리그를. 그리고 첼시에서도 시즌 초반에 3백 점수를 바꿔가지고 바로 우승했죠. 센세이션이었죠. 2016-17 시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대륙에서 활용된 전술들을 잘 모른 거예요. 세리에아에서는 그런 식의 3백 운영을 그 이전부터 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3백 운영이 잉글랜드 내에서는 아무래도 낯설었기 때문에 세리에아에서는 사실은 그런 유형의 운영이 꽤 있었거든요. 콘테 감독 혼자서 그거를 하던 건 아니고 콘테 감독이 그 순간 엄청난 걸 발명했다고도 저는 생각지 않는데 어쨌든 그 당시 첼시에게는 너무도 잘 들어맞았고 첼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면서 심지어 트로피까지 들었으니 당연히 뭐 첼시 역사에는 아주 위대한 한순간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토트넘에서의 감점 같은 것도 조금 고려가 돼서 그냥 저는 왠지 저 정도에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하셔도 좋은데 뭐 유벤투스 팬분들 뭐 첼시 팬분들은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저 정도가 맞지 않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때도 있지만 이 감독이 뭔가 마음이 떠나거나 뭔가 틀어진 관계가 있었을 때 정말 엄청난 위험 요소와 리스크를 가져다주는 감독이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약간 책임감도 좀 없죠. 그게 이제 결국 토트넘 마이미 때 인터뷰와 같은 문제에서도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콘테 감독은 이 위치에 좀 속하게 됐고요. 파이라 감독은 사실 저는 명성에 비하면 A-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제가 이제 추가시키는 근거를 말씀드릴 때 월드컵과 대륙컵들을 막 들어올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파레이라 감독의 업적들을 인정을 해서 여기에 넣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너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 업적이란 게 뭔가 쌓이고 한 군데서 약간 누적시키고 이럴 필요도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금 감점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파레이라 감독은 A-가 되었다. 그리고 A- 속한 감독은 다 저마다의 이유가 그래도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에메리 감독은 더 높은 위치에 놓을까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로파 리그를 4번 먹는다는 것은 챔피언스 리그 4번 먹는 거와 저는 난이도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로파 리그를 일단 우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잘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면 안 되고 그 시즌에 그렇다고 해서 유로파 리그 가보세요. 거기도 강호들이 득식을 합니다. 일단 챔피언스리그에서 내려오는 팀들도 강하고 유로파리그에 들어오는 팀들도 꽤 강한 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맨유도 거기 뭐 있었죠. 첼시도 거기 있었죠. 이번에 리버풀도 나갔고. 아틀레티코도 거기 있었죠. 올 시즌 기준이면은 리버풀도 있을 거죠. 사실 아스날도 꽤 나갔었고. 그렇죠. 아스날도 거기 뭐 결승도 가고 그랬었죠. 유로파리그에 나오는 팀들만 봐도요. 거기서 우승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준은 분명히 높은 팀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일단 잘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4번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절묘함의 이 난이도는 챔피언스 리그를 그냥 4번 먹었던 안첼로티 감독의 난이도나 별로 다를 게 없다. 기적의 사나이 우나이 에메리라고 칭하고 싶은데 어찌됐건 근데 요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유로파 리그가 어쨌든 아주 또 거대한 업적까지 인정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감독들은 챔피언스 리그, 월드컵 이런 대회들인데 에메리 감독은 리그에서의 성적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적도 그렇고
이후에 다루게 될 감독들보다는 아쉽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빌라에서 올 시즌 뭔가 좀 더 큰 거를 하면 에메리 감독도 앞으로 올라갈 날은 이제 굉장히 많죠.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요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제주스 감독은 저는 조금 더 높이 줄까 싶기는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남미 기준으로 따지면 모든 거를 다 가졌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 리그 우승,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이니까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했죠. 그쵸? 레코파 수다메리카나라고, 그거는 UEFA로 따지면 UEFA 슈퍼컵이거든요. 그거 우승했죠. 브라질에서 또 슈퍼컵, 뭐 잉글랜드로 따지면 커뮤니티 실드, 그것도 우승했죠. 그러니까 4개의 트로피를 막 싹쓸이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 전에 벤피카에서는 UEFA컵 결승에 2번 연속 올랐던 사람인데, 한 번은 첼시에게, 한 번은 세비야에게 졌죠, 아마. 그런데 그게 다 정말 아주 아슬아슬한 승부였어요. 첼시에게 질 때 그 이바노비치 선수가 경기 막판에 골 터뜨려서 진 거고, 세비야에게는 아마 승부차기로 진 거고, 그래서 그거 한두 개만 먹었어도 제수스 감독도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저 정도로 하자. 그리고 미르체아 루체스쿠 감독께는 좀 죄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트로피의 개수로만 따지면 여기 전체 모든 감독 통틀어서 아마 서너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샤우타르의 그 자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분의 메인은 어쨌든 샥타르잖아요. 중소리그나 뭐 혹은 뭐 중간에서 뭐 빅리그 사이에 있는 리그들, 요런 리그들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사실 고민은 많이 했어요. 꼭 우리가 빅리그에서만 잘하는 감독만이 명장이냐 하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명장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초거대한 리그에서 초거대한 트로피와 관련된 사람들만을 명장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묶을 것인가라는 것에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체스코 감독을 더 높여드리고는 싶었으나, 여기 있는 기본 후보들 자체가 워낙에 거대한과 관계가 좀 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어쩔 수 없지만 뒤로 가시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저기다 넣어드리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더 작은 리그들에 대한 어떤 경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A-에서 이제 A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A 감독 말씀해 주시죠. 지단, 플릭. 챔피언스리그 비교하면 떼놓을 수 없는 감독들이 지금 2명 언급됐어요. 바로 만치니, 유로 우승자 만치니, 베니테스, 라파엘 베니테즈, 이루레타 감독, 스팔레티, 스콜라리, 스드목 2명이 있네요. 데샹, 토마스 투엘. 투엘까지. 많은 분들이 눈이 지금 그쪽으로 다 모여 있을 것 같은데요. 지단이 A에 있다. 이에 대한 코멘트를 아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강팀이 정말 무수히 많고, 옛날과는 조금 난이도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의 챔피언스 리그가.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럼 뭐 50년대 레알이 5연패한 거는 지금 평가절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 비하면 어찌됐건 지금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합하는 팀 수 자체가 많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강호들의 숫자 자체가 많고, 그 강호들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다크호스의 숫자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거기서 챔피언스 리그 3년 연속 우승? 아까 우나이 에메리도 진짜 하기 힘든 거 해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단도 3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이거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기준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맨시티를 이끌고 2번 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을 못하죠. 심지어 맨시티가 계속 좋은 팀일 거라는 건 우리가 불을 보듯 뭐 예측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아마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그만큼 이제 그 팀을 계속 궤도에 올리기에 있어서 본인도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팀을 계속 헝그리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도 정말 할까 말까 한 게 3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단 감독은 저는 앞으로 뭔가 조금 다른 팀에서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될 시절이 많이 남아있는 감독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한지 플릭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미 플릭은 사실 독일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독일에서 일단 한번 실패했죠. 이번 월드컵에서 한번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6관왕이라는, 아무리 그때 이제 코로나 그것과 좀 겹치기는 했더라도 6관왕? 과르디올라 감독 얼마 전에 커뮤니티 실드 잃었잖아요. 그거 이름은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 6관왕이라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나가는 대회마다 한 번도 실족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서까지 모든 슈퍼컵, 클럽 월드컵까지 다 해야 네. 6관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서 저 정도에는 넣어주되 플릭 감독도 지단 감독과 좀 유사하다. 앞으로 조금 더 확증을 받을 것들이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베니테즈 감독에 대해서 아마 인테르 팬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네. 베니테즈가 저기 있어요. 더 내려가야지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인테르라면. 저거보다 더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베니테스의 커리어는 네. 그냥 두 팀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발렌시아와 리버풀. 그렇죠. 그 당시 베니테스 감독이 발렌시아로 이제 2번 라리가를 우승을 하는데 그때 라리가는 정말 우승하기 어려운 리그예요. 경쟁이 엄청났어요. 저때 라리가가 레알 바르셀로나가 양강이 독식하는 구조를 완전히 탈피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데포르티보도 우승을 할 수 있고 발렌시아도 우승을 할 수 있고 저때 라리가는 진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고 레알 바르셀로나조차도 3등 안에 드는 게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저때가. 네. 그런데 베니테스 감독이 발렌시아에서 2차례 리그를 우승하고 1차례 유에파컵, 유로파 리그를 또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베니테스 감독은 일단 엄청나게 가산점 받을 만하거든요. 거기에 제라 하만 스미첼 알론소까지 있었던 3대3 기적의 경기 이스탄불의 기적. 2004-2005 시즌에 비결을 들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점이 좀 많지만 저는 그래도 저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만약에 그 다음에도 평균치 이상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베니테스 감독 저거보다 위일 수도 있죠. 저는 참 그 베니테스 감독이 운이 없었던 게 리버풀 시절에 그 첫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로 좋은 구단주를 만났다면 리버풀도 더 잘 나갔을 것이고 베니테즈도 더 좋은 성적을 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구단의 지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클롭 감독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지만 구단 지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팀을 계속 상위권에 올려놓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그 좋은 성적들을 냈던 것도 베니테즈였고 무엇보다 그 이후에도 2005-2006 시즌 FA컵 우승이나 또 2006-2007 시즌 커뮤니티 실드 우승처럼 한동안 리버풀이 우승을 못했지만 베니테즈가 본인의 리버풀 부인 시기에는 어쨌든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능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지단과 플릭, 비기어를 소유한 두 감독이 이제 A에 있었듯이 월드컵을 소유한 두 감독이 또 A에 있습니다. 스콜라리와 데샹. 저는 스콜라리 감독과 데샹 감독의 그 월드컵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스콜라리 감독은 사실은 거기에 추가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각기 다른 클럽에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를 2차례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일 월드컵 오기 전까지는 브라질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생을 많이 하던 팀이었는데 그 팀을 어엿하게 이제 월드컵 정상에 올려놨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그 이후에 잘했어요. 네. 유로 2004 뭐 그리스에게 져서 그렇죠. 어쨌든 준우승했고 그 다음에 월드컵에서도 또 4강까지 갔었고. 그쵸. 그런데 이제 스콜라리 감독은 이후에 좀 감점 요인들이 있어요. 많죠. 네. 어쨌든 유럽의 클럽, 특히 이제 첼시 같은 아주 좋은 곳에 와서 인상적이지 못했었고, 미네이랑의 비극의 한 부분을 담당을 하죠. 독일에게 당했죠. 홈에서. 1대7 대패. 대패 당시에 또 스콜라리 감독이 감독 아닙니까? 네. 황금기만을 그런데 고려한다 손 치더라도 스콜라리도 그렇고 데시안 감독도 그렇고 이루레타나 스팔레티 감독보다 약간 덜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루레타 감독은 데포르티보의 지금까지 역사상 유일무이한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베니테스 감독 말씀드릴 때 그 당시에 라리가 제패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런데 이루레타 감독은 그걸 해냈죠. 데포르티보로 해냈고요. 발렌시아보다도 데포르티보가 우승을 한 번 한 거는 어쩌면 더 놀라운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저 때가 이제 4-2-3-1 포메이션이 세계적인 유행을 이제 타기 시작한 때거든요. 이루레타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의 거장 중에 한 명입니다. 초거장 중에 한 명이에요. 전술적인 영향력이 엄청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레타 감독 이제 제자들 중에는 자우밍야 선수, 후안 카를로스 발레론 선수가 있고. 발레론. 그러니까 그 4-2-3-1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유형의 플레이메이커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루레타 감독의 4-2-3-1은 유럽의 다른 리그들에까지 영향을 꽤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스팔레티 감독은 로마 시절에는 일단 뭐 성과라고 한다면 코파 이탈리아를 2차례 우승을 했었고 여기에 김민재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나폴리에게 정말 마라도나 이후 절대적인 염원을 이루어준 감독 아닙니까? 역사를 썼죠. 그 트로피 면에서는 이제 그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가짜 9번 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 선수가 과르디올라 감독 휘하에서 가짜 9번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09년쯤이거든요. 2008-2009 시즌 이제 한 중후반부가 되면서부터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거를 이제 써보기 시작을 하는데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프란체스코 토티 선수를 활용해서 가짜 9번
전술을 이미 그보다 몇 년 전에 썼었죠. 그렇죠. 2000년대 네. 중반으로 기억을 네, 하는데. 네. 그보다 몇 년 전에 썼었고 엄청나게 성공적이었고 심지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그거를 모방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도 가짜 구본을 들여왔죠. 네. 토티 역할을 그럼 맨유에서는 누가 하느냐? 테베스 같은 선수가 하는 거죠. 그 테베스가 상대 수비 끌고 내려오면 대각선으로 다다다다 들어가면서 골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넣는다. 혹은 루니가 넣고. 네. 그리고 지난 시즌 바로 나폴리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 받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인상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 저는 이루레타나 스팔레티는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클럽에 잊지 못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준 주인공들이고 그러니까 그 트로피의 값어치는 브라질이나 프랑스가 월드컵 들어올리는 것보다 저에게는 더 인상을 주고 더 감명을 줬어요. 게다가 저 두 분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전술적 뭐 마스터처럼 남아있지는 않더라도 네. 적어도 당대에 한해서는 전술적으로도 꽤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엘 감독은 여기서 꼴찌인데 네. 어쨌든 투엘 감독이 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서 또 점을 찍었어요. 국점을 확실히 만들었죠. 그런데 투엘도 제 생각에는 좀 더 검증받아야 된다. 네. 어쩌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본인에게는 검증의 무대가 또 될 수 있겠네요. 심각한 검증의 무대죠. 아니 케인 선수에다가 김민재 선수까지 데려다 놨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잘해야 된다. 올 시즌 내용과 결과를 다 잡지 않으면 투엘 감독은 여태까지 정말 젊어서부터 쌓아 올렸던 그의 신뢰도 이게 점점 이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투엘 감독에게는 올 시즌이 아주 심각한 지금 테스트 무대인데 네. 저는 약간 이제 지켜봐야 되고 물음표가 붙어 있다는 측면에서 투엘 감독은 아직은 그 앞에 분들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앞에 분들도 아주 굵직한 성과들을 내왔던 감독들이기 그리고 때문에. 앞에 분들은 정말 긴 기간 감독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한 분들이죠. 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를 살펴봤고요. 다음 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 맨 앞에는 비센테 델 보스케. 네. 오트마 히츠펠트. 오, 히츠펠트. 네. 루이 반할. 디에고 시메오네. 시메오네. 파비오 카펠로. 거스 히딩크. 예. 알센 벵거까지. 벵거 감독님 죄송합니다. 더 올리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네. 잉글랜드 언론들이 내는 이 감독 순위 있잖아요. 네. 벵거 감독을 막 탑 10 안에 놓고 막 이러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잉글랜드적인 기준이에요. 그 역대 명장을 얘기할 때 잉글랜드 사람들이 꼭 그 탑 10 안에 놓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퍼거슨 감독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무조건 들어가겠죠. 브라이언 클러프 감독과 알센 벵거 감독이에요. 네. 브라이언 클러프 감독 물론 센세이셔널하고 아주 서프라이징한 일들을 했죠. 네. 노팅엄 포리스트에서 유럽 챔피언을 2번 올랐으니까 네. 그건 뭐 엄청난 일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클러프 감독이나 벵거 감독의 순위가 어쨌든 잉글랜드 언론에서는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잉글랜드 언론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어요. 전 세계에 축구를 하는 나라가 정말 많다. 모든 전 세계 그 장구한 축구의 역사가 잉글랜드 위주로 다 돌아가진 않아요.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감독을 평가하건 선수를 평가하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역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해하실 또 내용은 시메오네와 지단. 네. 시메오네 감독이 경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위에 있거든요. 물론 챔피언스 리그를 3번이나 먹은 감독은 A고 챔피언스 리그를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먹고 뭐 유로파 리그 정도만 2번 먹은 감독은 A+에 어떻게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팔레티 이루레타와 데시앙 스콜라리의 차이인 거죠. 영감. 제가 느끼는 걸로는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지휘봉 잡았을 때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뭐냐면 2000년대 한 중후반부터 양강 체제가 완전히 틀을 잡아가지고 그쵸. 다른 팀들은 아예 범접하기 어려운 시간이 한 7, 8년 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그런 세월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거를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깨고 나온 사람이 디에고 시메오네예요. 3강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팀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레스터 시티의 그 동화 우승을 뭐 많이 이제 얘기하는 칼럼들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깜짝 우승 탑 10 그런 거 하면 물론 레스터 시티가 더 순위가 위긴 합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첫 번째 그 리그 우승 있잖아요. 시메오네 감독의 그것도 항상 그 탑 10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뭐 아틀레티코가 우승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예? 요즘 보면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메오네 감독이 첫 우승을 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야, 양강 이외에 이게 도대체 우승할 수가 있는 리그야? 라는 느낌이 이미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시메오네가 그 틀을 깨트렸거든요. 저는 그게 지단 감독, 플릭 감독보다 더 좀 와닿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시메오네 감독이 미친 전술적 영향이 있죠. 야, 엄청 크죠. 라리가 팀들에게 4-4-2 전술의 어떤 대세를 또 이끌기도 했던. 라리가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 뭐 국가대표팀도 잠깐 뭐 그런 스타일로 했던 적도 있고 K리그 팀들도 뭐 마찬가지고. 아니, 전 세계 축구가 다 수비할 때 이제 4-4-1에 따라가면서 두 줄을 세우기 시작한 거는 그렇죠. 시메오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4-4-2 포메이션이 4-2-3-1이나 이제 무리뉴 감독 같은 혹은 뭐 4-3-3이나 뭐 또 가르디올라 감독도 이제 4-3-3이잖아요. 그런데 4-4-2가 그러한 포메이션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퇴조를 한 기간이 꽤 있었거든요. 중원의 숫자가 더 적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4-2-3-1 같은 게 이제 득세를 할 때는 4-4-2가 소멸돼 가는 포메이션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현대 축구에 아주 걸맞는 모습으로 재창조해서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사람이 디에고 시메오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정도의 전술적 영향력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21세기 특히 2010년대의 전술사책을 기술할 때는 시메오네 감독도 이만큼 나와요.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만큼 나오겠지만. 네.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단 감독, 플릭 감독 보다는 아직까지는 저는 더 영향력 높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A 플러스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A 플러스 최상단에 있는 3명의 감독, 델보스케, 히츠펠트, 하나에 대한 평가도 아마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저는 델보스케 감독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컵, 챔피언스리그, 유로를 다 들어올린 그 슈퍼스타들을 데리고 무리 없이 선수들의 존경을 다 받으면서 유로 2008 아라고네스 감독 때부터 이제 성공을 스페인이 하기는 했지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델보스케 감독이 아라고네스 감독의 스타일과 바르셀로나의 그 당시 스타일을 그대로 그냥 차용을 했어요. 보통 이제 지휘봉을 넘겨받으면 자기 스타일대로 뭔가 입히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스페인이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라고네스가 하던 거 그리고 지금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잘 그대로 계승하는 게 스페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델보스케 감독은 인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델보스케 감독이 그렇다고 전술이 전혀 없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레돈도 선수 칭찬하면서 얘기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거꾸로 틀었던 그 시즌 있잖아요. 그 시즌의 델보스케는 전술적으로도 퍼거슨 감독을 약간 벙찌게 만드는 그게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축구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퍼거슨 감독이 뭔가 이 팀을 약간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모멘트들이 몇 차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모멘트를 만든 사람이 비센테 델보스케예요. 레알 마드리드에게 처참하게 맨유가 당하면서 퍼거슨 감독이 이거 잉글랜드식 축구만으로는 더 이상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없어. 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다른 차원을 추가하는 게 필요해.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게 델보스케에게 패한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델보스케 감독 낮게 평가 절대 안 하고요. 히츠필트 감독은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2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우승을 더 했었고 그런데 히츠필트 감독은 저는 상당히 끈질기고 단단한 팀을 만들면서도 공격적 재능을 그 안에서 충분히 잘 녹여내는 아주 융통성 있는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약간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보면 반짝반짝하는 그 공격이 있어요. 저는 히츠펠트 감독을 당대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 저보다 히츠펠트 감독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그분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퍼거슨 감독이 또 히츠펠트를 좋아했군요. 퍼거슨 감독이 원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제 은퇴하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꽤 여러 번이 여러 번이 있는데 애초에 퍼거슨 감독이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했던 친구이자 후배가 오트마 히츠펠트입니다. 네, 둘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잖아요. 심지어 히츠펠트 감독 울리기도 했었고 퍼거슨 감독이. 그 다음에는 히츠펠트 감독이 또 맨유를 꺾기도 했었고. 그런데 둘이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돈독한 사이이고 퍼거슨 감독이 자기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거의 공개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오트마 히츠펠트예요. 네, 저는 히츠펠트 감독 상당한 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넬 감독은
요즘 팬분들에게는 그라운드에서 뭐 들어눕는 약간 약간 개그 캐릭처럼 됐는데 바날 감독의 진정한 그 모습은 90년대 중반에 아약스에서 찾아야죠. 크루이프 감독을 당시에 어떤 축구 사조를 바꾼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네. 바날도 그 계통 안에 있습니다. 아약스를 이끌. 네, 아약스를 이끌 당시에는 바날도 우리가 오늘날 보는 축구의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술적으로 상당히 일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루이프 감독의 축구와 기본 틀은 유사하되 네. 거기다가 피지컬과 속도를 더 가미한 팀이 아약스였죠. 네. 그러니까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는 이제 유려하고 아주 개인기 좋은 선수들 여기에 이제 과르디올라의 이제 6번 롤 이런 게 전술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라면 거기다가 더 젊은 선수들의 스피드와 피지컬을 가미시킨 팀이 바날의 아약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날의 아약스는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2년 연속 오르기도 하지만 센세이셔널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바날 감독을 무작정 개그 캐릭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게다가 최근 월드컵에서 선전하는 성적들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바날 감독은 항상 이제 마무리나 뭐 이럴 때는 좀 네. 어딜 가든지 좀 좋지가 않지만 괴짜 같은 면도 있지만 그리고 선수들과의 사이도 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그런 약점은 있지만 어쨌든 전술사적으로는 90년대 중반에 가장 중요한 몇 명 중에 하나가 루이 바날이었어요. 물론 바날 감독은 흑역사도 있기는 있죠. 바르셀로나랄지 뭐 네덜란드 이끌고 한일 월드컵에 못 온 거랄지 그 이후에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이제 그런 흑역사가 약간 있지만 저는 바날의 어떤 전술사적인 위치는 충분히 저 정도에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해요. 히딩크 감독 얘기만 조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대표팀 여기서 정말 그 팀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뭔가를 훨씬 더 결실을 얻어내는 기적을 다 이루어줬죠. 네. 그런데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전문가적인 기질을 감독 초짜일 때 아인트호벤 맡았을 때 이미 보여줬어요. PSV 에인트호벤에서 트래블을 한 감독입니다. 네. 어쨌든 히딩크 감독에게는 그 국가대표팀에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대목이 있는데 능력치가 한 10인 팀을 맡았다 그러면 결과물을 한 15 정도 얻어냅니다. 네. 그게 또 증명되는 게 첼시에서의 임시 감독일 때마다 트로피를 또 들었죠. 그렇죠. 2008, 2009 시즌 FA컵 우승이 특히 대표적이었고.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물론 그보다 더 뒤로 가면은 흑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감독들 중에 흑역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과르디올라 감독도 약점 잡으려면 잡고요. 퍼거슨 감독도 안 좋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요. 다 약점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도 이제 그런 약점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주 거대한 팀을 맡아서는 또 금방 그만두고 뭐 잘 적응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트래블 플러스 10의 능력치를 가진 팀을 15의 성과로 이끈다는 점에서는 저 레벨에는 저는 히딩크 감독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히딩크를 저기다 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히딩크보다는 아무래도 전술적인 영감을 더 주었던 감독들이 그 위쪽에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A+ 랭크가 아니었나 싶고요. 벵거 감독은 오늘날의 아스날을 만들어 주셨고요. 아스날의 구장도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대를 휘어잡은 게 없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을 짓고도 재정적으로 좀 풍족한 상황에 벵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평가가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스날이 뭐 아쉬운 게 한두 가지인가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은 팀인데 어쨌든 벵거 감독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스날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벵거 감독이 와서 퍼거슨 감독의 맨유도 더 발전을 했습니다. 라이벌로서. 벵거 감독의 아스날이 하는 걸 보면서 저런 축구도 있네? 그럼 우리도 벵거 감독의 아스날을 누를 수 있는 축구를 만들어야 되겠네? 라는 거를 퍼거슨 감독에게 또 각인을 시켜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많은 공헌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 정도가 맞지 않나.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 스페셜 1. 조세 무리뉴입니다. 무리뉴가 일단 올라가고요. 노멀 1. 위르겐 클롭입니다. 클롭 올라갑니다. 5대 리그를 모두 석권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유일무이한 사나이 카를로 안첼로티입니다. 안첼로티. 월드컵과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거머쥔 최초의 사나이 마르첼로 리피입니다. 막강한 바이에른 뮌헨을 구축해서 트래블의 영광을 이끌었던 유프 하인케스입니다. 하인케스. 코치들의 코치. 감독들의 감독, 스승들의 스승, 마르셀로 비엘사입니다. 끝입니다. 야, 이렇게 6명이
A++가 됐습니다. 네. 네. 뭐 질문 있어요? 역시 이제 팬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무리뉴, 클롭, 안첼로티. 예, 새 감독들에 대한 순위가 이렇게 매겨졌는데 사실 클롭과 안첼로티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무리뉴, 클롭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세 명의 순위가 나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먼저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트로피의 총 개수로만 따지면 무리뉴 감독이 저 중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승. 뭐 안첼로티도 사실 그리고 우승 굉장히 많이 했었고. 총 개수는 무리뉴 감독이 많고 큰 트로피의 개수는 안첼로티 감독이 제일 많고. 그렇죠. 그런데 안첼로티가 저 세 분 중에서는 이제 꼴찌를 했어요. 네. 꼴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저기 있는 거 자체가 벌써 엄청난 건데. A++. 네. 근데 이제 안첼로티 감독은 물론 이제 예전에는 전술적으로도 이른바 크리스마스 트리 포메이션을 굉장히 잘 구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AC 밀란의 그 많은 플레이메이커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안첼로티 감독이 그 포메이션을 잘 구사를 한 거라서 저분이 뭐 전술이 업되거나 이런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첼로티 감독은 무리뉴 감독과 클롭 감독에 비해서는 조금 덜 전술가인 건 맞죠. 네, 거기에서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과 클롭 감독은 두 분 다 아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술책에 이만큼 나오면 시메오네 감독도 이만큼은 나올 거다. 제가 봤을 때는 클롭 감독은 이만큼 나올 거예요. 네, 과르디올라 감독보다는 좀 적지만 시메오네 감독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클롭과 시메온의 중간쯤 그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근데 꽤 비중이 있는 페이지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2010년대에 어쨌든 축구를 얘기할 때 크기 순으로 얘기하면 시메온의 무리뉴, 클롭, 과르디올라. 네. 이 네 명을 빼고 전술책을 저술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클롭 감독이 제가 전술책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무리뉴가 왜 앞이냐? 무리뉴가 성과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래블도 달성을 했던 거고 첼시에서의 성적, 그리고 역시 인테르에서의 성적, 트래블이 그때지만 저는 무리뉴 감독 굉장히 제가 엄청나게 또 좋아했던 시절은 포르투입니다. 포르투. 저 포르투 얘기를 안 했네요. 포르투가 또 중요했죠. 포르투 재정의 10배가 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올라가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머쥐죠. 그때 MBC에서 중계하셨던 걸 녹화 영상으로 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잉글랜드 가가지고 I'm special one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통 감독인 줄 알아? 나는 바로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로 우승했어.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트로피가 어마무시하고요. 전술적으로도 무리뉴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저 당시 시점에서의 어떤 전술사에 있어서는 무리뉴 감독도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 틀림이 없고요. 특히 첼시에서 뭐 마켈레레 선수의 활용이랄지 로벤이라든가 네미안 더프 선수를 활용한 또 공격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센세이션을 했던 게 사실이고 성과도 아주 좋았었고 영향력도 있고 심지어 감독이라는 위치에 대한 이미지 자체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어요. 스타가 되었죠, 우리. 감독이 스타가 될 수 있는 법을 알려준 감독이 아닌가.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조세 무리뉴 감독은 의미가 꽤 크다. 저는 조세 무리뉴 감독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클롭 감독보다 저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안첼로티 감독은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비길 데 없는 유일무이한 4차례 우승이라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과르디올라도 아직 이것 따라가려면 똥 빠질걸요, 솔직히. 엄청나게. 왜냐하면 두 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첼로티 대단하죠.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세상에 두 번 더 하는 게 3년 연속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두 번 더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안첼로티 감독은 또 놀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 정말 대단하지만 뭔가 무리뉴와 클롭이 보여준 것만큼의 전술적이랄지 어떤 영향력적인 센세이션은 아니었다. 라는 측면에서 안첼로티는 약간 저는 감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엘사 감독은 A+ 이하로 내리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뭐 대부분의 감독들의 그중에서도 감독들의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니까. 그리고요. 사실 비엘사의 그 패밀리 트리에는 누구도 넣을 수 있냐면 과르디올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충분히 들어가죠. 물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은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죠. 당연히 직계 스승인 요한 크루이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아리고 거고. 사키도 있을 것이고. 사키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후안 마리오 코치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 과르디올라의 그 복합적인 스승군 중에는 비엘사 감독도 있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꽤 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르디올라 감독과 비엘사 감독이 맞대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맨시티 대 리즈로서.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했었어요. 라리가에서도 했었죠. 소시적에. 아틀레틱 빌바오. 빌바오와 바르셀로나.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때부터 비엘사 감독에 대한 존중을
정말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천명하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비엘사 감독은 저 이하로 내리기에는 너무 큰 분이다. 전술적인 영향력이 라고 너무 생각합니다. 네. 트로피 여부와는 좀 상관이 없다. 그럼요. 결국 리피와 하인케스는 이제 무리뉴 클럽 안첼로티보다는 뭐 업적은 대단하지만 역시 낫다고 좀 볼 수 있겠군요. 트로피로만 보면 리피 감독이나 하인케스 감독이 역시 안첼로티 감독과 마찬가지로 클럽 감독을 앞서는 면이 있죠. 있죠. 예. 하지만 저 두 분은 역시 안첼로티 감독과 좀 비슷한 이유일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네, 안첼로티, 리피, 하인케스 이 세 분보다는 네. 그래도 2000년대 축구사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사람은 저는 위르겐 클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제 40에 나온다면 클롭이 좋은 구단주를 만났다면 정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약간의 작은 아쉬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구단주 보기 안 좋은 것 같아 클롭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S로 넘어가겠습니다. S 감독 4명 이제 순위를 매겨볼 텐데요. 4위 요한 크루이프. 크루이프부터 4위입니다. 4위죠. 3위 네. 아리고 사키. 아리고 사키가 3위죠. 2위 서 알렉스 퍼거슨. 서 알렉스 퍼거슨이 2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1위입니다. 네. 펩 과르디올라가 오늘 전체 감독 티어메이커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네. 역시 근데 S에 올라 있는 감독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역시 대단한 감독들이 아닌가. 전술적인 혁명이나 성과나 리더십 모든 차원에서 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에 계신 분들도 뭐 명장들이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 과르디올라 감독은 어쨌든 크루이프 감독의 스타일을 이어받은 겁니다. 물론 그렇죠. 과르디올라가 그 8, 90년대에 크루이프 스타일의 축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는 사키 감독적인 영향도 있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카테고리를 좀 분류를 해보자면 사키 감독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사람은 그래도 클롭이 더 가깝고요. 크루이프 감독을 현대판으로 좀 더 개량해서 계승한 사람이 이제 과르디올라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과르디올라와 클롭을 얘기하려면 사키와 크루이프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은 그냥 그 영향력적인 차원만으로도 저기 갈만한데 심지어 저 두 분이 트로피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성공을 한 감독들이죠. 다 유럽 정상에 올랐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 물론 이제 사키 감독은 2번, 크루이프 감독은 한 번에 이제 나중에 뼈아픈 패배를 카펠로 감독에게 당하면서 이제 준우승에 그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럽 정상 타이틀도 다 거머쥐었던 분들이고요. 그렇죠. 뭐 자국 리그 우승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크루이프 감독과 사키 감독은 당연히 위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일단 크루이프 감독을 그래도 사키 감독보다 약간 뒤에 놓은 거는 사키 감독이 그 당시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시키고 유행을 시켰던 컴팩트한 간격의 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닛 단위의 압박, 팀 단위의 압박. 저거는 크루이프 계열과는 또 다른 면을 축구 이론에 확실하게 추가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크루이프 감독도 약간 다른 계열의 토탈 풋볼의 영감을 줬지만 저는 저기서는 이왕이면 사키 감독에게 약간 표를 더 주고는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한 번 더 했고 성과와 파급력이 사키가 크루이프보다는 좀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둘 다 파급력은 있으나 크루이프의 파급력은 그 전에 6, 70년대부터 만들어져 있던 유형의 파급력이고 사키의 파급력은 이건 뭔가 좀 더 새로운. 더 새롭다. 더 발견한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더 새로운. 그래서 사키 감독을 살짝 위에 놨고 과르디올라 퍼거슨. 이 두 감독도 사실 비교를 많이 해왔죠 그동안. 저 두 분은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세비야를 승부차기로 꺾고 슈퍼컵을 들었죠. 얼마 UEFA 전이죠. 슈퍼컵을 들음으로써 36개 됐습니다. 이제 트로피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만 들어올린 트로피가 38개예요. 그리고 그 에버딘이나 이제 나머지 커리어까지 다 합하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49개입니다. 트로피가. 그런데 이제 36개까지 쫓아왔으니까 이제 13개 차이예요. 맨유로만 치면은 지금 2개 차이로 쫓아왔어요. 그런데 퍼거슨 감독 커리어보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커리어는 훨씬 짧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실 이 트로피의 개수 대비 여태까지의 커리어의 길이를 보면 기네스북에 오를 스피드예요, 지금. 어찌됐건 과르디올라 감독이 감독을 때려치지 않는 한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트로피 개수도 퍼거슨 감독을 다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술사 책에 이만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퍼거슨 감독은 사실 전술사 책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지만 네. 무슨 챕터를 차지하거나 이 정도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퍼거슨 감독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전술들을 갖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혀보고 그런 거는 퍼거슨 감독이 기가 막히게 잘해서 저는 이제 리더십 강연 같은 거 할 때 퍼거슨 감독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씀드려요. 적응력. 진화력. 네,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왜 맨유에서 27년 동안 감독을 하면서 계속 칭송을 받았을까를 생각해보면 계속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남이 뭔가 좋은 걸 만들면 그거를 학습을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그거를 잘 녹여냄으로써 계속 자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퍼거슨 감독도 왔거든요. 그거를 거의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퍼거슨 감독은 칭송을 받는 거고 마지막 은퇴하던 해까지만 해도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딱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적응력과 진화력은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발명 능력은 좀 부족하죠. 그렇죠. 오히려 그 부분은 펩 가르디올라가 워낙 큰 비중을 또 차지하는 감독이고 이 부분은 역대로 따져봐도 펩 가르디올라가 손에 꼽을 감독이니까요. 물론 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WM 포메이션이 없었더라면 리누스 미켈스가 없었더라면 뭐 요한 크루이프나 아리고 사키가 없었더라면 뭐 마르셀로 비엘사가 없었더라면 과르디올라가 과연 존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들의 어떤 유산을 계승하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계속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오늘날 현대 축구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 왔고 과르디올라가 업데이트 시키는 것들을 다른 많은 지구촌의 나라들에서 축구를 함에 있어서 그 과르디올라의 업데이트를 보고 그라운드에서 녹여내고 영향을 계속 받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3-2-4의 전술도 그렇고요. 그럼요. 그래서 전술사적 영향력에 있어서나 결과물의 어떤 트로피의 개수에 있어서나 양쪽을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는 감독이 앞으로도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제 퍼거슨 감독을 마지막으로 지지하는 논거는 이겁니다. 에버딘이라는 불모지에서 커비너스컵 우승을 이끌고 아이엘은 레알을 다 꺾고 커비너스컵을 들었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셀틱과 레인저스 완전 양강 리그인 그곳에서 에버딘이 3차례나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황무지, 불모지에 맨주먹으로 와서 오늘날의 맨유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에서 정말 천문학적으로 부유한 리그가 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기틀을 잡은 사람이 서 알렉스 퍼거슨 아닙니까? 그렇죠. 과르디올라 너는 그런 거 해봤니? 퍼거슨은 불모지에서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팀 하나를 넘어서 리그 전체를 일으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과르디올라를 위한 변명은 저는 결국은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쨌든 금수저로 항상 출발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과르디올라 감독 물론 취임했을 때 바르셀로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에 비해서는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과르디올라가 아닌 딴 사람이 들어왔더라면 바르셀로나가 과르디올라가 맡았을 때만큼 발전은 절대 못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르디올라만큼의 그 유망주들을 제대로 중용해서 쓰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 당시 사정은 그렇게까지 좋은 팀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메시, 차비, 이니에스타, 푸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 뭐 에토, 앙리 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라마시아와 크루이프의 기반 위에서 하인케스와 트레블의 기반 위에서 그리고 독일 최고의 뭐 오라고 하면 다 오는 바이에른이라는 위험 위에서 그리고 만수르의 금전에다가 이미 트로피를 들기 시작했던 그 팀의 기반 위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금수저였던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만약에 대실패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과르디올라 감독도 분명히 저 아래 팀으로 내려가서 혹은 빅리그가 아닌 리그로 넘어가서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 바르셀로나 딱 맡겨보니까 초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축구의 센세이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트로피만 든 게 아니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때부터 이미 세계 축구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감독을 나쁜 팀에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절대 무조건 없어요. 좋은 팀들만 제의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에버딘 같은 팀 혹은 퍼거슨 오기 직전에 그 맨유 같은 팀 그런데 가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한번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도 보고는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사실. 보고는 싶은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대실패를 하지 않는 한은 그리로 내려갈 이유가 없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요.
실패를 좀 하더라도 그렇게 못 내려가죠. 그런데 이분을 자꾸 상상 실험을 하면서 버거슨처럼 불모지에서 네. 맨주먹으로 맨 땅에서 일어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역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네. 거다. 그걸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지금 단계에서 만들어오는 업적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 자체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독편 정말 풍부하게 내용을 다뤘습니다. 물론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선에서 정말 최선의 내용을 다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준희 의원님의 평가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티어메이커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평가가 꼭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명섭 제작팀장님이신가요? 네네. 네, 우리 이 팀장님에게 이거 말고도 앞으로 아이템이 좀 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앞으로는 진짜 제 취향대로 해도 말이 없진 않을 건데 네. 좀 덜 할 법한. 왜? 그 후보를 정하는 거 뭐 아이템 자체도 그냥 취향이기 때문에 오,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그냥 취향이에요. 그런 유형의 아이템으로 좀 더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티어메이커는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감독 티어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